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의 노래방, PC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은 중단하였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닷새간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다가 바이러스도 GH형으로 지난 2, 3월의 신천지발 감염보다도 6배 이상 감염성이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도 같은 막대한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많은 주간보호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설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난 1차 유행 때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휴업을 권고받은 것이 주간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차 유행 때의 확진자 대부분이 연령대가 젊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처럼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엄중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주간보호시설들은 어떻게 창업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기에 이번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결혼식도, 교회도, 학교도 모든 부분에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간보호시설의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코로나19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시점은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죠. 자, 또한 이 코로나19가 지금 막 유행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자는 건데요. 먼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2차, 3차까지도 온다라는 거죠. 현재가 아마 이제 2차의 시발점이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 거고 이 2차의 기간 동안에 아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그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견하는 걸 보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3차로 있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지금 팬데믹인 것인데 1차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런데 2차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통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2차에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가 된다. 더불어서 3차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1차에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 2차에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3차에서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 곡선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 가야 할지 또 설립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따뜻해져 가고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있던 또는 뭐 다양하게 잠복되어져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변종되어져서
감염병으로 막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죠. 자,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앞으로 먼 미래의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 지금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가급적이면 사람과 사람이 가깝게 만나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언택트라는 거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게 되는 그런 언택트가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서 지금 이미 출발을 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럼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나 언택트라는 이런 것들이, 언택트 문화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는 필수 불가결한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종교시설이나 학교, 기업 등요, 모두가 집회를 취소하고 있고 모임, 행사까지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가 예배를 취소하게 되는,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게 되는 일을 전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 시점이다. 또한 학교가 쉬고 있어요. 쉬는 상황이었다. 또 기업도 재택근무로 돌입을 했다. 또한 결혼식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50인 미만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혼식도 바뀌고 또 종교 행사라든지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이냐? 감염병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은 이게 감염병이 코로나19가 어떤 그 발화점이 된 거죠. 그러나 계속 시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언택트 이런 문화 쪽으로 계속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이 부분을 이제 변화시킨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는요, 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는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노인 대국인 이탈리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사망자 중에 91%가 70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중에서 그 사망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91%가 7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이탈리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노인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던 것은 감염자의 연령층이 젊었기 때문이라고 짚고 있죠.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2차 유행, 그런 그 대규모 유행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 장기요양 기관에까지도 감염이 이루어지는 대폭 감염이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어제 날짜인데요. 어제라고 하면은 이제 8월 17일인 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서운 속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감염병이 만약에 확산하는 그런 대유행을 맞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그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먼저 1단계부터 보면은 2주간 지역사회의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이제 1단계인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단계죠. 아마도 1단계의 지속성이 좀 길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2단계로 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자,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권고하고 집합이나 모임, 행사 같은 것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또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는 관중수를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어떤 행사나 모임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문화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공공 다중시설에 있어서도 허용을 하지만 필요시에는 일부 중단하고 제한하기도 되겠고요. 민간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만 고위험 시설 운영은 자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고 또는 원격 수업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있어서는 유연근무 또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 인원 중에서 3분의 1을 재택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로 지금 넘어온 시점을 보면요. 2주간 지역사회 1인 확진자 수가 50에서 100명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행을 보이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시설 이용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2단계다. 또한 실내 50인 그리고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간보호시설도 실내 50인 이상 밀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운영이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조금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위험 시설 운영도 중단을 시키고 그 외 시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강제화시키는 단계가 2단계다. 또한 등교는 하지만 원격 수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등교 인원을 이제 축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근무 인원을 제한하는데 예를 들면 전 인원의 2분의 1만 출근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유연 재택근무로 돌입을 하는 것이다. 자, 3단계가 이제 심각한 건데요. 매일 2주간 지역사회 1일 확진자 수가 100에서 200명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인데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집합, 모임, 행사도 10인 이상으로는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행사도 경기가 중지되고 공공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고위험 시설의 운영은 중단이 되고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도 강제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시킨다든지 지하시설 중단도 검토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때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과 휴업을 하게 되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을 하게 되고 민간기관이나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3단계라는 겁니다. 자,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유지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간보호시설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는 공간 대비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주간보호시설 다들 어떻게 설립을 하셨냐면은 90제곱미터의 생활실을 포함해서 어르신 5명을 먼저 산정을 하죠. 그 90제곱미터라는 것은 생활실을 포함하면서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또 프로그램실 이런 공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한 90제곱미터 그리고 외에 이제 6명째 어르신부터는 어르신 한 분당 2평에 해당하는 생활실을 확보해라 라고 법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설립을 하셨다는 거예요. 2평입니다. 자, 과연 2평에서 2m 거리두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90제곱미터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2평당 어르신 1명이라는 그런 공간상의 규정은 밀집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설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어르신을 많이 수용하게끔 하려고 공간 대비 그리고 인력 대비 정원의 수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간보호시설들은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그런 것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간보호시설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져서 앉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주간보호시설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거의 완전히 휴업이 되는 거죠. 일전에 지금 저희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도 어르신들께서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만약에 대유행 조짐을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 대비 너무 많은 인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고려했기 때문에 정원 자체가 너무나 이제 많은 거죠. 인원이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큰 홀에 한데 모여서 생활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출입구예요. 출입구면은 뭐 이렇게 사무실 하나 두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들을 여기다 둡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두고 자, 그리고 여기 큰 홀을 뻥 뚫어서 쓴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 어르신들이 큰 생활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형태인데 한데 모여서 여기에 분산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데 모여서 생활하니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간보호 시설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의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많이 두지 않죠? 90제곱미터 안에다 딱 넣기 위해서 자, 생활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들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면은 불량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짚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식사도 큰 홀에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도 나눠져 가지고 식사할 수가 없죠. 여기 안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더군다나 시설 이용 후에 귀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자나 종사자 중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전에 왔다가 시설을 이용하고 오후에 자택으로 돌아가시죠. 자, 그러면 귀가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다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점이다. 그럼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께도 감염이 되고 그 어르신들께서 또 다시 귀가하셨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는 시설이 바로 주간보호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리두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자, 여기도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렇게 계신다고 해요. 이분들이 이 공간 안에만 딱 이렇게 계시는 거 아니죠.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한 구조가 주간보호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과연 앞으로는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대유행기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원을 줄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70명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0명으로 수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급적 최대한 현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공간 안에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용 공간을 이제 분할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들이 여기 입구라고 만약에 본다고 하면요. 주간보호시설들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홀을 두고 있죠. 큰 홀을. 자, 이런 부분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분할해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별로 10명 이하의 규모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점점 단계가 강화될수록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접촉하는 인원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데 큰 공간에서 40명, 70명이 막 모여가지고 크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나눠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10명 이하의 인원이, 많게는 이제 15명까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15명도 솔직히 좀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하루 쉬었다가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공간을 분할해 가지고 조별로 10명 이하의 규모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별로 관리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간보호 시설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공간의 어르신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데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뻥 뚫린 데에서 지금은 프로그램도 강사 한 명이 전체 50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했었던 건데, 이제는 앞으로 주간보호시설도 나눠가지고 공간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든지 식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왔던 그 주간보호의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소규모로 생활하다가 귀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자, 종사자 모두 항시 마스크 착용 기본이죠, 이거는. 그리고 발열 등 건강 상태는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 한다. 자, 그리고 외부인은 전면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야 되겠고요. 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인과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에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시설 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날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둔다든지, 또는 만남의 장소 같은 부분을 외부에다 설치를 하거나, 또는 주간보호시설 외부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외부인에 대한 출입은 제한을 시키고 만남은 이어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서 이동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시설 내에 그런 접촉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체 소독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업체를 통해서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업체를 통한 소독도 소독이지만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효과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업체를 통한 소독이 어떻게 보면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 숙지를 하시고 자체 소독을 더욱 계속 강화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서비스 차량과 시설 내의 설비들도 계속적으로 자체 소독을 강화한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동선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동선 자체가 퇴근 후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동선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그리고 시설에서 퇴근 후에는 자택에서 쉬는 방향으로 동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생필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르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귀가 후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동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감염의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동선을 그냥 집과 시설만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집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감염되어져서 왔을 때에는 물론 이제 위험한 상황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그리고 집에 동선을 제한시켜 놨을 때에는 감염의 우려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시설과 그리고 가정으로 제한을 시켜서 좀 생활할 필요가 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유럽과도 같은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비는 이제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자체 또 다른 감염병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은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감염 예방 활동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서 주간보호시설을 안전하게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